네, 원자재 얘기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분야 담당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유가가 또 아직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배럴당 107달러, 108달러 뭐 요가인데 러시아산 원유 제재 우려감이 좀 남아 있나요? 예, 일단은 뭐 러시아 쪽 제재 이슈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일단 상단 자체를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상고 하저의 방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특히 유가에 있어서는 상고 하저의 방향성 계속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쟁 이슈 때문에 레벨이 올라온 건 맞지만은 그 방향성이 흔들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하단을 갖다가 90대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상단을 갖다가 최대 못해도 변동성을 갖다 감안하면 110불까지 잡는 게 유효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봤었을 때는 뭐 충분히 내려갈 만한 이런 이슈가 종합된 건 아니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여전히 타이트한 구간이다. 아직까지도 무언가 수급 측면에서 안정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하반기 측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면은 하반기 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가의 둔화 요인들이 작용을 할 텐데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쪽 글로벌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이 원유단에서 수입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전체 수입량 1,000만 배럴 중에 일평균 16%가 러시아산이고 60%가 중동산인데 이 비중이 이제부터 공급 측면에서 탈러시아 블록화 경제만 얘기하는데 수요 역시도 중국이 블록화 경제 즉 수요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계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인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중동산 산유량 갖다가 수입을 줄이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산 우랄유에 대해서 수입을 갖다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 하반기 때 감안해야 되고 하반기 때 특히나 오펙 같은 경우라던가 내지는 특히 미국 쪽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바이든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친환경을 표방했다 보니 증산에 나서기 어려웠고 환경 정책 갖다 규제를 완화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다만 이번과 관련해가지고 유럽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갖다 계속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역시도 마찬가지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하반기 때 좀 점진적인 안정화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 국제 분쟁의 근간을 들어가면은 그 에너지, 원자재 에너지,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 계산을 다 했을 건데, 돌아가는 폼새가 이게 결국엔 우리한테는 다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머징들한테는 특히나 안 좋다라고 볼 다 수가 수입을 있겠고요. 해와야 되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지금 배럴에 105달러 현물값이 그런데,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자료를 좀 보니까 아직도 이 뭐 하우스에서는 그러니까 이베스트 하우스에서는 유가의 위쪽은 상고 그다음에 하저라는 거는 연말에는 이제 이벤트가 좀 사그라들면은 하저는 될 수 있지만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계절성 요인을 또 추가하셨던데요.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계절성 측면에서 갖다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안정화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인가? 당연히 이제 사우디 즉 중동 중심으로 했었을 때 여전히 계절성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에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으로 흘러가는 OSP를 갖다가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폭 자체가 거의 최대치라고 해가지고 거의 역대급이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구나 이렇게 좀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OSP를 왜 인상했는가? 바로 이 계절성입니다. 단순히 소비국들의 수급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사우디나 중동 산유국들의 지금 계절성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성 상황에서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이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부터 그다음에 매년 이제 9월까지 원유의 소비가 급격하게 확대됩니다. 왜 확대되느냐? 자기들의 원유 소비의 이제 42%를 차지하는 발전용 때문이죠. 해당 구간 때 하계 기간에 진입되기 때문에 냉방용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원유 소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OSP를 인상을 해버리고 수출을 억제해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때는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석탄에 이어서 원유 수입까지도 러시아산에 대해서 금지를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논의
이미 검토 중이지만은 문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독점적으로 거래 중인 트라피그라라던가 내지는 비톨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5일부터 러시아산 거래를 갖다가 전면 중단을 갖다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감안하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유럽이 수입하는 물량에서 대략 못해도 180만 배럴, 일평균 180만 배럴 가량이 사실상 중동이 아무리 지금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중동 단에서 수출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상반기 때 특히나 못해도 7월까지는 유가가 여전히 높은 레벨의 유지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게 유가나 모든 그 인플레이션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인데 인플레이션이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유가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러시아발 원자재 쇼크로 또 다른 변수를 지적하신 게 앞서 타이틀에 나왔습니다만 라틴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남이요.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는 조금 왜 저 용어를 썼을까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라틴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남미 지역을 갖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남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라틴 아메리카인데요.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머징 지수와 MSCI 이머징 지수와 라틴 아메리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쟁 이슈, 작년 12월부터 불거진 전쟁 이슈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머징 지수는 내려가고 라틴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왜냐? 바로 원자재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남미 국가들밖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다 볼 수가 있겠고 YTD 연초 대비 기준으로 성과가 브라질 지수만 하더라도 못해도 40%가량 성과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라던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국가들, 콜롬비아까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갖다가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이 라틴 지역들이 푸틴플레이션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차별화가 발생하죠. 왜냐? GDP 대비 수출이라든가 곡물 수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에너지 순수출에 있어서는 라틴 지역 안에서 페루나 칠레,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금속 순수출국이지 에너지나 곡물에서는 순수입국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지난주부터 계속 파업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트럭 운송업자들이 거래를 갖다 중단하기 시작했고 운행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공급 차질 가능성, 이들의 불확실성이 결국 아랍의 봄 같이 지수를 갖다가 그러면 무너져 내리게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추가적인 단기적 상방 랠리를 갖다 펼칠 수 있다라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아르헨티나 역시도 경계해야 됩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역시도 지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파업이 연장이 됐었는데 네. 해당 구간 동안 곡물 수출의 85%가 트럭 운송을 갖다 통해서 펼쳐지는데 아르헨티나 역시도 파업 리스크, 즉 푸틴플레이션발 에너지 가격 리스크가 이 같은 라틴에 있어서 차별화라든가 라틴과 관련된 원자재의 추가적인 단기 상승을 갖다가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남미 쪽은 에너지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미국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광물들이 좀 많잖아요. 예.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곡물 얘기를 하셨는데 자, 중요한 거는 먹거리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먹을 이 제분업체들이 또 슬쩍슬쩍 움직이긴 시작해요. 사조동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몇 가지 CJ제일제당을 포함해서 3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또 최고치 경신했는데 식량 안보 결국에는 위협을 지금 받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일단은 충분히 받고 있죠.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연간 전망을 통해서 비료 가격 이슈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걸 통해서 특히 작년 10월에 비료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곡물단에서 급격한 공급 차질 대란을 갖다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경계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 갖다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리하게 지금 식량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라틴 지역,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입국이거든요. 농산물은 순수출하지만은 에너지는 순수입한다. 결과적으로 운송업자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한 번 자극할 수가 있겠고 비료 역시도 문제입니다. 지금 파종 시즌인 구간에서 비료 가격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비료 가격이 또 날아가 버려요. 왜냐? 비료의 최대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그다음에 벨라루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가량이 됩니다. 수출 비중만요. 그 말 즉슨 이들의 탈러시아가 비료에 있어서도 가속화되다 보니 비료 가격 추가적으로 날아가고 에너지 가격 때문에 비료의 원료 가격이 날아가면서 또 날아가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고리가 되면서 결국 파종 시즌 때 곡물을 갖다 경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 하반기에 있을 수확 시즌 갖다 앞두고 오히려 공급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작황 우수 등급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곡물에 있어서 식량 안보 한 번 더 우리가 좀 경계하죠. 최소 못해도 9월까지는 여전히 경계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를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